네, 출마를 축하드리고 예. 출마하게 된 동기. 예, 저는 크게 출마한 동기는 아무래도 저는 30년 동안 학교에 교수 생활을 해왔습니다만은 사실은 제가 1990년 귀국한 이후에 정치적인 환멸을 좀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YS 대통령 때는 92년 선거에 참여하면서 그 당시 임팩트 코리아라고 하는 비선 조직에 좀 참가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그 지도자들이 그 자질에 대해서 아주 회의를 느끼고 학교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그것이 이제 한국의 정치 상황이 워낙에 점점 악화되어 가지고 제가 2013년입니다. 이미 7년 전이었죠. 7년 전에 이대로 가면은 박근혜 정부 중간기였는데요. 이대로 가면은 반드시 10년 사이클로 종북 주사파 정권이 들었을 것이고 한국은 위기에 처할 것이다고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사이버 테러도 당하고 또 국가인권위원회 고발까지 당하는 등 여러 가지 고난을 받았습니다만 그러다 보니 오히려 오기가 생겨서 여러 가지 애국 운동을 더 적극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특히나 작년 6월에는 국가 비상사태라는 것을 제가 여러 시민들 특히 해외 교포까지 참여하는 국가 비상사태 선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직후에 이제 정가원 목사님 그리고 김문수 지사님과 같이 뜻을 모아서 참여하다 보니 오늘의 이 자유공화당 후보로 입후보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 지역에 오게 된 것은 제가 이제 원래 부산이고 그 학교가 또 남구 대연동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구 쪽에 관심이 좀 있었는데요. 여기 지역 주민 대표들께서 찾아오셔가지고 저에게 권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곳을 한 3주 정도 여러분들을 만나본 결과 여기도 특히나 조경태 지역입니다. 조경태 사선의원이죠. 삼선에 민주당 의원으로 삼선을 하고 민주당에서 당내 대선 후보로 경선에까지 참석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을 바꿔서 그 당시 자유한국당으로 들어와서 지금 최고위원, 제1최고위원이 되고 있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요즘 공천관리위원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거기 추천위원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지역에 오는 것도 그리고 이게 자유공화당의 시당위원장으로서 부산광역시당위원장으로서 거기에 준하는 급으로 경쟁을 해야 되겠다 하여 이곳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셨구나. 그리고 학교 교수님 하시면 전공은 정치학을 전공을 하고 세부 전공은 한국 정치, 정치 경제, 국가 경영 등을 해왔습니다. 저는 정치학을 하기 전에 원래 경영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전공을 적성에 맞지 않아서 전공을 바꾸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 이제 교수가 되고 난 후에 카이스트 테크노 경영대학원에서 교환 교수를 하면서 경영을 다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쓴 책이 국가경영 이런 책을 썼습니다. 그럼 국가경영, 도시경영, 그래서 도시경영 시대와 부산 이런 책도 쓰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추모 사업의 이사장을 맡는다는 활약을 해왔습니다. 나름대로 저는 집안 자체가 돌아가신 부친께서는 공무원이셨고요, 공직에 계셨고 또 이 백부님들 그리고 숙부님들이 경찰에 재직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안은 되도록 공직에 많은 관심이 있는 집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77년입니다. 사실은 일반 교수님들하고 달리 저는 대학을 진학하는 것보다는 먼저 사회생활을 먼저 했고 그것도 박정희 대통령이 계실 때 국세청 공무원으로서 사회에 첫발을 딛고 5년 동안 주경야독을 했습니다. 그 당시 5년의 기한이 참으로 뜻깊었는데요. 불행하게도 박정희 대통령께서 저렇게 불기의 계기 되시고 그리고 군사정부가 들어서면서 제가 이제
대학원에 공부를 하기 위해서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저는 원래 지금 뭐 대학원도 다니고 독일에서 유학 생활도 했습니다만 제 일생에 돌아볼 때 가장 큰 공부는 중학교 진학과 동시에 제가 있던 교실의 바로 위층에 학교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그 도서관에서 밤늦게 읽었던 역사, 철학, 그리고 심지어는 그 기행문, 백과사전을 봤던 그것이 소중했고요. 그 당시 제가 가장 감명 깊게 봤던 책 중에 하나가 줄리어스 시저라고 하는 책과 그러니까 갈리아 전쟁기라든가 그리고 오다 노부나가 나오는 대망 같은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의 건국과 조국 근대화의 위협은 정말 위대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분들의 위협을 다시 기리는, 다시 말해서 역사와 감사, 고마움을 모르는 민족에게는 미래와 행운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가슴 깊게 생각하면서 우리나라의 제2 건국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민주화의 이름으로 반역, 종북 주사파들의 행동을 엄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리고 이것은 사실 제가 독일에서 공부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독일은 두 번에 걸쳐서 민주화에 실패했습니다. 첫 번째는 프로이시아라는 나라가 독일의 통일을 앞두고 독일 모든 독일의 공화국들이 모여서 자기들은 통일을 하자. 그런데 프로이센을 중심으로 하자는 결론이 내렸습니다만 프로이센은 당시 전제 군주정이었기 때문에 입헌 군주정으로 해달라는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그것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민주정이었던 바이마르 공화국이 탄생했습니다만 그건 역시도 공산당의 발호와 경제적 불안정 때문에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나치가 다시 복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두 번의 실패는 전부 다 독일은 2차 세계대전으로 연결되었고 이 뼈아픈 이 과거의 슬픔, 재앙 때문에 역사적 교훈 때문에 그들은 제가 85년도 갔을 때도 일주일에 꼭 한 번은 공영방송에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의 만행을 보여주면서 우리 독일 국민들은 참여해야 된다는 것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독일의 특히 전 세계가 자유민주주의 헌법체제의 원본이라 할 수, 규범이라 할 수 있는 독일의 헌법 1조 2항, 다시 말해서 공공질서와 그리고 타인의 법익을 해치지 않는 한 개인의 자유는 허용된다는 독일의 자유민주주의 대원칙은 한국에서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자유민주주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르는 맹수와 야수와 같고 또한 희생이 없는 어떠한 자유민주주의도 있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민주화의 미명 속에서 질서가 없이 무질서, 특히나 반역, 친북 행동을 하는 것을 용납하는 사회적 질서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다시 말해서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는 결코 양립할 수 없으며 우리는 70년 전에 건국 당시 우리가 그리고 6.25를 통해서 우리가 뼈아프게 우리가 경험했던 것을 다시 생각하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다. 특히나 자유민주주의 대원칙을 다시 한번 전 국민 그리고 국제사회에서도 우리 한국의 상황을 지금 우리의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저는 학자로서 가만히 상하탑에 머무르 있지 않고 제가 느끼고 깨달았던 학문적 그리고 사회적 시대적 통찰을 하면서 여기에 나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 박근혜 대통령 이 탄핵 관련돼서는 우리
후보님의 생각. 예. 제가 좀 슬프게 생각하는 것이 말이죠. 예, 예. 제가 1990년에 왔을 때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아주 불길한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가장 심각한 건 뭐냐니까 민주주의의 뜻을, 자유민주주의의 뜻을 아는 정치 지도자들이 없다. 두 번째는 지금 독일, 일본, 미국 같은 열강들은 전부 다 보수 양당 체제 속에 서 있습니다. 작년에 돌아가신 100세로 사셨던 낙가손의 야스히로 총리께서 10년 전에 쓴 보수의 유인이라는 책에서도 일본의 정치는 안정되어 있다. 왜냐니까 일본도 보수 양당 체제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한국은 보수주의, 애국주의에 대한 개념도 없었을 뿐 아니라 분명히 좌파는 있는데 중도 보수는 있을지라도 진정한 정통 보수가 없었다는 것. 그것 때문에 우려를 했었고,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10년에 지금 문재인 정부의 원행이라 할 수 있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 당시에 이미 많은 정부의 행태를 보아왔습니다만은 이명박 정부는 아시다시피 중도 실령을 내세웠고, 그 당시 아시다시피 광우병 파동을 어려워지니까 중도 실령을 내세웠습니다. 박근혜 정부 역시도 사실 통일 대박론을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것은 마지막 우리가 오히려 자기들이 스스로 패족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패족을 정리하지 못하고 그들을 살려내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다고 염려를 했습니다. 옛날에 유명한 인구론을 쓴 멜드스의 인구론을 보면 인구론은 좀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다시 말해서 사회과학자는 사실 미래를 예측하면서 좀 불길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악의 경우를 항상 가정하기 때문에. 근데 저도 박근혜 정부 때 분명히 박근혜 대통령뿐 아니라 그 참여자들이 하는 의식이나 행태 이런 것을 볼 때는 상당히 의문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미 양동안 교수란 분이 35년 전에 자유민주주의 위기를 이미 진단을 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그래서 7년 전에 이대로 가면은 종북 세력에 의한 대한민국의 위기상이 올 것이다. 그래서 군사 쿠데타가 필요한 상태라는 글을 쓴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탄핵의 부당성, 지금 탄핵 무효를 외치고 있는데 지금 자유공화당의 전신은 탄핵 무효를 외치고 있거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탄핵은 상황을 보시면은 사실은 얼마나 좀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었습니까? 원래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수많은 사법의 행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거의 무죄라는 것이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극악무도한 종북 주사파들은 온갖 법을 동원하고 만들어서 지금 30년이 넘는 언도를 했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은 탄핵 자체가 갖고 있는 그런 불법 이것뿐 아니고 우리나라의 사법 질서, 다시 말해서 한국은 지금 정의, 법치 이런 것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겠죠. 왜냐니까 여기 보면은 이것은 거의 법을 만들어서라도 남에게 덮어 씌우는데, 그리고 우리나라는 법이 사실은 너무 많습니다. 제가 아시는 많은 변호사님들께서 그 말합니다. 한국의 법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도 모른다고 이야기하더만 자기들도. 그래서 우리는 지금 탄핵의 과정을 보시면은 전부 다 언론과 그리고 일부 사법부와 그리고 정치계와 이것이 하나 엮여가지고, 심지어는 그 탄핵 과정에 보면 촛불 세력 같은 경우는 민노총이라고 하는 무소불위, 정교조와 민노총이라는 무소불위의 하나의 실세들이, 그들은 엄청난 자금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은 회계 처리도 하지 않습니다. 공개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의 초법적인 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만든 하나의 위작된 작품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한국이 그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탄핵이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들은 이야기하기를 정의는 곧 힘이 곧 정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들이 언론을 장악하고 있고 그리고 민노총 같은 막강 기구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하는 것이 곧 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박근혜 대통령을 살리는 문제, 박근혜 대통령을 감옥에서 우리가 구출을 해야 되지만 더 큰 문제는 이들을 어떻게 제압할 것인가가 더 큰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제가 오직 하면은 7년 전에 군사 쿠데타라고 자유민주주의를 살리기 위해서 반자유 혹은 비민주적인 임시 절차가 필요하다고 비상대권이 필요하다고 제가 주장했겠습니까? 실제로 보다시피 7년 전에 저는 극우 인사로서 많은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제 말이 결코 틀린 것이 아니었고 공산혁명의 시조 칼 마르크스는 150년 전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공산주의로 가는 길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이 지금 그 길을 갖고 있는데요. 우리 한국이 참 난해한 것은 한국은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1945년 해방 이후 150개 나라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산업화에 성공하고 지금은 G11 정도, 다시 말해서 경제 강국 11위, 12위권에 들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회주의 혹은 공산주의적 작태, 행태, 그리고 제도가 만연하는 것을 보면 저는 많은 우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우리는 젊은이들을 만나면은 전교조를 통해서 많은 교육마저도 오염이 되어가지고 정상적인 우리가 볼 땐 그 그레이트 북스라고 합니다. 세계적인 고전을 거의 읽지를 않고 저는 아주 왜곡되고 회모되는 한국의 역사만 하더라도 아주 편입된 그리고 왜곡된 역사를 강요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걸 보면 참 우려하게 됩니다. 우리 한국의 역사를 좀 더 특히 대한민국의 역사는 아주 성공한 것이고 제가 독일에 갔을 때 독일 분들이 하나같이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에서 가장 짧은 순간에 성공한 나라다. 미국에 10년 전에 미국에 유명하신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전 세계 산업화를 본 결과 영국은 300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고 미국은 150년 그리고 일본은 60년이 걸렸는데 한국은 불과 30년 만에 1960년 초부터 90년까지 30년 만에 산업 근대화를 이룬 세계의 기적의 나라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를 폄하합니다. 우리는 헬조선이니 이것도 전부 다 왜곡된 거죠. 이게 전부 다 언론이고 그리고 정교조고 그리고 우리나라 정치인들의 의식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여기에 나오는 것은 우리나라 최근 제1위 이 야당이 최근까지 이름이 자유한국당이었습니다. 그러면 자유에 대해서 아느냐? 저는 많은 국회의원들을 만나서 자유에 대해서 말을 제대로 하는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 자유는 우리가 하는 자유라고 하는 것은 존 스튜어트 밀이 말한 것입니다. 바로 무엇이냐? 그것은 그냥 자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육, 규범이 있는 그리고 권리가 아니라 책임과 의무가 같이 따라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뜻을 또 모르고 특히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사회의 규범이 얼마나 강해야 되느냐 그런 것도 의식도 없는 이들에게는 우리에게 어떤 이론적 지식 심지어는 고전에 대해서 책을 한 권 제대로 읽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볼 때 지식의 빈 곳, 한국은 문화적 빈 곳, 그 안에는 지식의 빈 곳이 있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이 나와서 저기 나와 있는 책처럼 세계 국민 교양 도서 100선이라는 것을 이미 10년 전에 제가 그것을 박근혜 대통령한테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직도 저한테는 좋은 기억이 남지 않습니다. 왜냐하니까 그 책을 보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아주 불쾌하던 모습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를 못합니다. 왜냐하니까 진정한 지도자는 독서를 하는 지식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왜 이승만 대통령이 위대한가? 그분은 한성 감옥에 5년 7개월 있으면서 그 당시 읽었던 600여 권의 책을 독파를 하고 바로 미국에 건너가서 세계적인 지도자들하고 대등하거나 혹은 시대를 앞서서 볼 수 있는 눈이 있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역시도 군인이었습니다만은 그분은 국가 경영자가 되고 수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그 공부 속에는 최영석 박사의 논문까지 읽고 우리나라의 키스트와 카이스트를 만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책을 드는 지식인, 공부하는 지식인, 공부하는 지도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나카소네 야스히로 총리는 일본의 총리로서 그분은 90이 되어서 3권의 책을 준비하고 쓰신 분입니다. 우리 정치 지도자들은 바로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우리가 미래가 있고 우리 미래 세대에게 희망이 있는 법이겠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저 종북 주사파들이 바로 우리뿐 아니라 저 라틴 아메리카와 거기 같지 않습니까?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가 같죠. 그런데 그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바로 지성이 없는 지식이 횡행해야 되어버린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나라가 지금 국민술이라고 하는 소주가 1년에 50여 병이 제조 판매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50억 병의 술이 아니라 이제는 50억 권의 책을 국민들이 읽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저는 바라고 그런 나라가 될 때 우리는 저 G7 소위 말하는 선진 산업국이 될 것이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교육 관련돼서는 아무래도 오랜 기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수님 말씀 맞는데 지금 당장 그 대한민국 위기가 와 있거든요. 예. 지금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그거는 장기적인 그 어떤 플랜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당장 이제 출마를 하셨는데 이 종북 주사파 정권에 대한 어떤 저는 이제 종북 주사파 정권에 대해서 저는 국가 경영을 했으니까요. 예. 이들이 이제 한 것을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보다시피 크게 국가 지도자가 국가 경영하기 위해서는 국가 지도자가 스스로 초래할 수 있는 위험, 다시 말해서 지도자 리스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지도자 리스크는 크게 4가지로 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니까 군사 외교적 실패입니다. 그 안에는 이제 아까 봤던 전염병 같은 것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국가 자원 배분의 왜곡이 있을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 부정부패, 그리고 네 번째는 전국의 불안정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은 이 4가지를 총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그것도 웃으면서 의도적으로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얼마나 많은 전문가들, 특히 의사협회에서 6차례, 7차례나 경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경고를 듣지 않고 처단하지 않으면서 오늘 코로나 사태로 해서 70명, 지금 90명, 5명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이것은 다시 말해서 문재인 정권은 살인마 정권이다. 사람이 먼저라고 한 문재인 정권은 뭐냐니까 인간의 생명을 하찮게 하고 국민을 죽이는 정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정권을 살인마 정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이 살인마 정권을 용서해서 안 되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은 먼저 이번에 그 돌아가신 유가족들은 반드시 국가의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될 것이고 국가뿐 아니라 문재인 개인에게도 책임을 물어서 배상을 받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 운동도 하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말하는 미래, 자유민주주의뿐 아니라 우리의 번영 그리고 국가의 국민적 안정을 위한다면 종북 주사파로부터 우리가 1차적으로 우리가 탈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종북 주사파에 대해 엄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독일에 있으면서 독일인들이 갖고 있는 반공에 대한 의식을 많이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동독은 동수독 간의 관계가 상당히 남북 간의 관계와 달리 좀 화해 분위기였습니다. 무력 도발이 전혀 없었고요. 그리고 다시 말해서 이 교류가 아주 활성화되어 있었습니다.
방송도 교류하고 있었고, 심지어는 제가 다니는 수독 대학에 동독의 유학생이 공부할 정도였고, 나이 드신 어른들은 수독에 연구가 있으면은 고향 방문도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동독의 수독의 원칙은 뭐냐니까, 동독은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이들은 개혁 개방을 하지 않는 한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다. 그래서 개혁 개방을 위한다면 도와주겠다. 다시 말해서 그런 개혁 개방을 한다면 서독이 정부 지원을 하고, 또 하나, 동독에 대한 어떠한 찬양, 이것은 나치의 찬양과 같다고 보고, 공직자의 경우는 그것을 직위를 해제하는, 음란에 취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이런 반공법, 다시 말해서 지금 국가보안법이 행위화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의 그 행법이 되어 있는 이런 것을 더 보강해서, 앞으로 제가 국회에 간다면 제일 첫째로 할 일은 무엇인가? 바로 반국가 행위자에 대한 처벌법을, 특별조치법을 만들어서 그들을 처벌하는 법을, 그것을 체계가지고 국제적으로 지금 선진국 같은 경우는 한 8개에서 한 10개 정도의 법이 있다고 합니다. 반국가 행위를 한 사람들 말이죠. 그러니까 간첩죄를 포함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체계화해가지고 제일 먼저 이들 종북으로부터 대한민국을 구하는 것을 1차로 하고, 이게 종북을 해결하지 못하면은 한국은 미래도 없고 또한 발전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공산주의 사회를, 그 당시 공산주의에서 가장 잘 되었다는 수독을 중심하는 나라에 가봤습니다. 1985년에서 90년 사이에 가봤는데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당시 소득이 1만 불 정도 되고, 또 수독이 3만 불이었으니까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만, 그래도 잘 사는 나라였죠. 그런데 동독은 수독 가격이 너무나 못 사는, 그리고 사람들은 너무나 흐름하고, 그리고 독일이 통일되고 나서 저는 독일 사람들 많은 그 정보를 듣고 있습니다. 불과 40년 만에 동독 사람들이 40년 만에 망가져서 오늘날 동독인 하면은 수독 사람이 볼 때는 아주 게으르고 거짓말하는, 같은 민족이라 할 수 없는 그런 쓰레기가 되어버렸다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것을, 우리 국민들도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어떤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예수님도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다. 하지만 적은 죽여야 된다는 겁니다. 왜? 적은 나와 우리 가족, 우리 사이의 생명과 재산을 해치기 때문에 그런답니다. 근데 적 중에서도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겠죠. 외부의 적도 무섭지만 훨씬 더 위험한 것은 내부의 적입니다. 내부의 적,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종북 주사파들,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저는 종북 주사파의 전쟁, 그것을 수행하기 위해서 국회에 진출하려고 합니다. 저는 30년 공직을 지금 교수로서 거의 마지막에 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마지막으로 국가에 봉사하는 것이 바로 종북 주사파, 특히 친북 좌파들에 대한 행태를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어서 그들을 막기 위해서 국회에 진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미통당, 미통당에 이제 후보자가 나오실까, 여기는 후보자 누가 나옵니까? 지금 미통당이 지금 공천으로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YS가 대통령이 되는 과정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제가 좌절한 것 중에 하나는, YS는 박정희 대통령께서 경부 고속도로를 만들 때 그것을 DJ 김대중 씨와 손을 잡고 언론 기자까지 동원해서 그것을 못하도록 방해를 했던 인물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은 민주주의만 말하고 있을 뿐이지 국가의 발전, 미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친구였습니다. 그들이 지금 오늘날 지금 미통당 혹은 지난번 자유한국당으로 들어있죠.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 슬픈 문제죠. 그래서 이번에 지금 이것도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뭐냐니까 조경태라는 인물이 여기입니까? 사선이고 지금 5선에 도전합니다. 조경태라는 인물은 어떻습니까? 3선을 민주당에서 국회의원이었고 또 민주당 당내에서 대선 경선 후보까지 출마했던 친구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자유한국당으로 와가지고 다시 또 최고위원이 되고
대선 후보까지 경선에 참수했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 우리가 얼마나 이 미통당 같은 경우는 한마디로 이념이 없는 정당, 세계관이 없는 정당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의회 공부할 때 그런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세계관이 없는 정당을 보는데 한국의 미통당이 바로 이름도 미래통합당. 이게 무슨 이념이 있고 미래가 있습니까?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역사가 있습니까? 그냥 한마디로 뭡니까? 미래라고 하는 것은 정권을 잡기 위한, 그러니까 집권 편의주의죠. 최근에 몇 년 전에 홍준표 씨가 말했지 않습니까? 우리 당은, 그 당시 자유한국당은, 우리 당은 뭐냐? 다시 말해서 권력을 잡기 위한 그렇게 만든 우리가 모인 당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념이 없는 정당이라는 것을 보여줬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여기 나오는 첫째 목적은 지금 우리 사을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하면 미통당의 조경태를 찍는 것이나 또 민주당 후보를 찍는 것이나 그게 뭐 똑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조경태를 저지하는 것이 제 큰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훌륭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여튼 뭐 전략은 공개하지 말고 전체적인 것만 전체적인 것은 일단 국가적인 지금 명제를 다시 말해서 문재인 정권이 살인 정권이다. 특히 종북 주사파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알리는 것도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도시경영이라는 과목 책을 썼기 때문에 이 지역이 상당히 지금 서울은 남북 문제, 다시 말해서 강남, 강부로 나눠서 격차가 있다고 한다면 부산은 지금 서부산과 동부산이라는 동서간의 격차가 심합니다. 여기 서쪽이 좀 무진가요? 그래서 이쪽 특히 이것은 참 천혜의 절경이 있는 모른데라는 절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낙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제를 계속 돌아보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책을 쓰면서도 주로 그 자료를 가지고 중심했기 때문에 현장에 그렇게 많이 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면서 특히 주민들, 감천문화마을이라든가 또 여기 장림, 또 이 신평지구의 그 정책 이주민 단지 이런 것들을 가보면서 많은 발전할 수 있는 그림을 그릴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또 안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결합되는 것으로 제가 선거를 중심적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참 여기서 말씀드릴 것 중에 하나가 이 지역 주민들이 제가 볼 때 눈물겹게 고맙게 저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분들은 여기 사무실에 있는 많은 집기들을 무상으로 빌려주시기도 하시고요. 어떤 분들은 또 저를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도 해주시고 어제 이제 감천 지역에 갔었는데요. 감천 지역에 제가 가다 보니까 감천 지역에 한 2번 정도, 3번 정도밖에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갔더니 그분이 이제 앞장서서 주민들도 소개를 하시고 지역 설명을 하셨는데 너무 가슴이 와닿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그래서 제가 감히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에게 참 좋은 경험이고 또 저를 도와준 4분의 사천왕이 있고 8분의 뛰어난 존재들이 있다. 그래서 8기창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도움으로 오늘 이 시간도 아주 즐겁고 행복하게 지금 선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 상대 후보, 특히 더불어민주당보다는 사실상 이 미통이 제일 문제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는 알다시피 우리 자유공화당은 원래 당 지침 자체가 우리가 보수 단일화, 후보 단일화를 내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경선을 계속 강조를 했는데도 중앙당도 되지 않지만 여기서도 전혀 접촉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개적으로 예를 들어 경태야 경선하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악의 기운을 대비해서 마지막까지 완주할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니까 여기 참모들께서 여기 모든 스태프들은 최악의 경우, 최선의 경우를 항상 대비해서 준비하는 자세로 임하는 것이 바로 저희들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혹시 또 시청하고 계시면 물어볼 게 있으면 댓글창에 올려주시고, 남구에 놓으시지 이런 이야기들이 올라옵니다 지금. 예, 부산에 예, 계시는 분들은. 예. 예, 예. 사실 남구 남구는 갑은 또 갑을 전부 다 사고 지역에 있습니다. 갑은 뭐 김정은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했고요. 을 같은 경우는 사실 민주당 의원이 되지 않습니다. 박재홍 의원이기 때문에 그 식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아시다시피 이 지역이 갖고 있는 특수성 그리고 또 인적인 네트워크 이런 등등으로 해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지역이 너무나 마음에 듭니다. 실제는 이 지역은 도시와 농촌이 같이 섞여 있는 지역이고 좀 낙후되었기 때문에 더 가슴 아프게 절박한 거죠. 발전에 대한 그리고 그 도시 재개발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지역에서 아주 만족해하고 특히 저를 도와주는 스태프들을 보면 너무 행정보다도 고마움을 느낄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행복한 지난번에 그 서울에서 한 2주 전입니까? 2주 전에 서울의 그 정규제 TV라든가 이봉규 TV, 김문수 TV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행복한 후보입니다. 왜? 정치가 아주 오염되고 타락됐다 하지만 지금 제가 경험하는 것은 이 정치를 통해서 많은 그분들 또 절박한 상황 또 어떤 상황을 가슴 아픈 상황을 같이 나눌 수 있다는 것만도 행복하고 상하탑에 있었던 저에게는 새로운 도전이고 새로운 경험이며 새로운 미래가 되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을이 할 일이 많네요. 아니 맞습니다. 예. 제가 볼 때는 사흘은 또 제가 옛날에 고등학교 때도 이 근처에서 자주 왔을 거예요. 이 다대포 지역에는 군사 훈련을 여기서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동아대학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고등학교도 해강고등학교이기 때문에 여기 동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갖고 있는 그리고 돌아가신 저희 숙부님께서도 오랫동안 장림공단에서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고 또 많은 지인들, 친구분들도 많기 때문에 여기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도와주시고 저는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다른 번호 1, 2번 번호를 갖고 있는 당들은 1년에 수백억의 지원을 받는 거대 정당입니다. 그들은 많은 조직과 많은 예산이 있습니다만 우리는 제3정당, 신생 정당이기 때문에 가진 것이 자원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직 있다면은 그 보이지 않는 기독교 교회에서 도와주시는 분들 그리고 옛날 자유한국당 시절에 제가 수년을 자유한국당 당원이었기 때문에 가진 개인적인 인연 이런 등등으로 도와주고 계십니다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게임이 되기 위해서는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응원을 해주시고요. 제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특히나 저 같은 신참자는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니까 접근하는 것, 특히 집회 자체도 안 되고 제가 이 상가를 간다든가 해도 사람도 만나기도 힘듭니다. 그런 분위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인터넷 혹은 블로그라든가 유튜브에 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이 지역에 많은 분들이 유튜브를 보지 않으신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젊은 친구들을 중심으로 해서라도 제가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등등의 의견이 있으시면 혹은 정보가 있으면 저는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등등 참조하셔가지고 저를 좀 알려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근데 활동을 하시면서 어려운 점? 예, 어려운 점은 첫째 그겁니다. 첫째는 제가 여기에 연구가 직접적인 연구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였고 두 번째가 아무래도 결정적인 것이 바로 코로나 때문이었습니다. 사실은 여기 사무소 개소도 그 당시 이제 정광훈 목사님도 오시기로 하셨고 김문수 당 대표님께서도 참석을 하셨습니다만 갑자기 그 부산 대회가 취소가 되었고 물론 구속 때문에요. 그리고 나서 모든 것이 일정이 헝클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상황에도 최악의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제가 이 시중에 나가서 이제 사람들에 물어보면 그분들이 이제 자유공화당에 대해서 많은 경우 여론이 많이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제 피켓에다가 앞에 좀 자극적인 걸 썼습니다. 살인마 문재인 타도라고 글을 썼더니 어떤 젊은 여자분이 내보고 선거법 위반이 아니냐고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거법 위반은 아니다. 선거 활동은 나는 후보기 예비 후보이기 때문에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 좀 하더라도 그런 문제는 대범하게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도움 주셨으면 합니다. 자원봉사 예, 자원봉사분들이 지금 교회분들하고 우리 공화당에 이제 태극기 부대들이 왔습니다. 와서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곧 오늘 오셨습니다만 두 분이 일찍 좀 오늘 첫날이라서 가신 것 같습니다. 다음 내일부터는 자원봉사들 오고 해서 이제 이 사무실이 활성화되고 가장 큰 것은 코로나가 좀 빨리 좀 진정이 됐으면 이렇게 이동이 좀 되고 사람들이 좀 찾아올 것인데 그것이 참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끝까지 완주하시고 화이팅 하셔서 국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예. 우리 참 하범규 후보님 훌륭하신 분이네요.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